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국내 프로야구 팀이죠. 하나 이글스가 이른바 특급 에이스 류현진 선수 복귀 효과를 톡톡히 실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열릴 하나 이글스의 자체 청백전에 야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시범 경기도 아닌 자체 청백전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죠. 류현진 선수는 지난해 한국 시리즈 우승팀인 LG 트윈스와의 정규리그 개막전에도 선발 투수로 출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프로야구를 비롯한 스포츠 이슈들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 진단을 받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ADHD는 어린 시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성인이 돼서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데요.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 귀 기울여 주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바 들으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정부도 장기전에 대비하고 나섰어요.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직접 나서서 절대 허용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절대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를 한 거고요. 이번에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도 또 직접 개최를 하면서 전공의들의 행위를 굉장히 수위 높게 비판을 했어요. 네. 비정상적이다, 책임 방기다 이런 강도 높은 표현을 썼고요. 지금 그런데 의사들의 집단 휴업 상태라든가 반발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네. 전공의 의대생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임의 더 나아가서 교수들까지도 집단행동 움직임을 시작을 하면서 애꿎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일단 이런 여러 잡음들, 고통들이 겪어야 될 한 번쯤 거쳐야 될 진통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전에 대비를 하려는 모습인데 우선 1,200억 원대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대학병원은 보다 중증 환자들 중심으로 좀 재편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1,200억 원대 마련되는 예비비로는 당장 남아있는 인력들에 대해서 보상을 좀 더 해주고 또 공공의료기관은 필수 의료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워낙에 높으니까 네. 이런 인력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개편을 하고 숙련된 진료 지원 간호사를 그 PA들을 보다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중증 환자, 희귀 환자 이쪽 진료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 보상을 확대를 하고 대신에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이 1,200억 원 예비비를 조금 보면 그중에 580억 원, 이 절반에 가까운 비용인데요. 이 비용은 상급 종합병원 교수나 전임의 당직 근무, 비상진료 인력 인건비로 쓰게 되고요. 59억 원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다가는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을 파견하는 데에 쓰고요. 또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지방의료원 이런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도 39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네. 정부가 그동안 의료인에게만 허용했던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할 수 있도록 이 국가 시험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의사 압박용 카드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시점이라서 네. 타이밍상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의료인에게만 눈썹 문신 같은 시술 행위가
이런 그 타투 몸에 새기는 그런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인에게만 허용이 되는데 네. 이걸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 용역을 이번 달 초에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올해 11월까지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신사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을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근데 이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 요구는 이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네. 이런 갑론을박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도 11건이나 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의사단체들이 이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해왔던 거고요. 과거 좀 판결을 보면 1992년에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정을 내렸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의료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였죠. 문신 시술 행위가. 그런데 이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지점. 왜냐면은 의사단체로서는 지금 진료보조 간호사의 활동을 넓힌다고 하고 있고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있고 그런 방안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도 좀 의사들의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또 국민 정서나 이렇게 눈높이로 봤을 때는 간호사들이 분명히 진료 보조를 위험한 일,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고난도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 문신도 안 된다. 뭐 다 CCTV도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원하는 거 정말 필요한 거 필수 의료에서 정말 애로사항이 뭔지 좀 건설적으로 얘기해달라. 이런 또 불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당시에 온라인상에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의 행동 지침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걸 올렸던 의대생이 경찰에 입건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글이 올라왔던 곳이 의사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였습니다. 메디스티프라는 사이트인데 내용은 워낙에 잘 알려져 있지만 그런 거였죠. 전공의들 병원 나오기 전에 병원 자료 삭제하고 나와라. 환자가 받을 약 오더, 약 정보 다 이상하게 바꿔라 등등의 글이 올라오면서 큰 공분을 샀던 일입니다. 네.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는 이거를 그냥 삭제하고 나오면 복구를 하는 병원도 있다고 하니까 수정을 해서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 뭐 이렇게까지 썼어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면서 경찰이 추적을 하고 커뮤니티 운영 업체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글 작성자를 찾아낸 거죠. 수도권 한 의대생으로 특정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의대생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을 했고요. 조만간 소환 조사하겠다는 건데 이번에 이 소식 들리자 그러면은 의사도 아니었고 의대생이었냐? 라는 거죠. 네. 예, 반응은. 그래서 경찰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전공의가 아닌 의대생이 병원 내용의 그런 오더라든가 이 기록을 구체적으로 쓴 만큼 이게 본인이 진짜 당사자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글을 올린 건 아닌지 이런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집중 수사를 하고 곧바로 빠르면 오늘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병무청이 사직서가 수리되는 전공의들을 내년부터 군에 입대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가 되면 입대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병무청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사직서가 지금 뭐 수천 명이잖아요. 근데 네. 전부 수리가 되면 군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또 초과하기 때문에 내년에 모두 입대할 수는 없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지금까지 뭐 전무후무하게 이런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뭐 정확한 건 모르는 거예요. 입대 순서를 네. 어떻게 정할지 이런 규정이 없어서 관련 훈령이나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이게 레지던트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뭐 연차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나이 순서대로 할지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거라는 건데요. 다만 지금 사직서를 전공의들이 제출은 했지만 수리는 되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뭐 병원들마다 이렇게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일은 안 해도 월급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사직서가 수리되느냐 아니냐 이게 또 가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병역과는 또 관계가 없어서 병무청은 관리만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2달 전에 출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에서
이 내용이 그거잖아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려고 하자 이걸 여러 가지로 막는 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네. 혐의로 고발이 된 건데 공수처는 이런 내용을 조사를 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을 출국 금지 조처를 했던 겁니다. 이종섭 전 장관 지금은 뭐 신임 호주 대사인 거죠.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서의 핵심 인물인데다가 총책임자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인 이종섭 신임 호주 대사는 이런 의혹을 완강히 부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확실한 거는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리고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다라는 건데 주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니까 논란이 불거지는 겁니다. 네. 공수처는 그래서 뭐 출국 금지 조치를 곧 해제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전해져 오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운 반응이었다고 하고요. 우선적으로는 출국 금지를 풀어주고 조사 일정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야당에선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이 이종섭 신임 호주 대사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인해서 탄핵소추 압박을 받다가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고 불과 6개월 만에 대사로 전격 네. 임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거는 사법 과정을 회피하려는 정치 행위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먼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매우 파렴치한 행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의 불법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내보내는 건 수사 방해이고 외교적으로도 매우 큰 결례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개혁신당에서도 은폐를 즉시 중단하고 핵심 관계자에 대한 인사결정을 철회하라 촉구했습니다. 또 녹색정의당에서는 윤석열 한동훈 검찰에 맞섰던 검사들은 줄줄이 징계를 받은 반면에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는 느닷없이 해외로 발령이 났다. 이것은 명백한 권력 사유화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어쨌든 난처한 거는 공수처가 됐죠. 지난 1월부터 이렇게 압수수색 벌이면서 강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렇게 핵심 피의자가 호주 대사 임명이 되면서 이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는 사실상 가로막힌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교적 조용한 공천을 치렀던 국민의힘 막판에 공천 잡음이 불거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 조용하다고 했던 것도 되게 좀 프레임이었거나 아니면은 뭐 강제적인 조용한 공천은 아니었던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컷오프 대상 현역 의원들의 잇따른 반발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래서 한동훈 표 시스템 공천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사실 그렇죠.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처음부터 모순적인 게 이건 어느 당이 들고 나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후보들을 배치하고 구도를 어떻게 짜느냐 그리고 2명을 넣느냐 3명을 넣느냐 이거 자체가 다 충분히 의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후보가 어떻게 배치되고 2명 3명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도 달라지기 때문에 네. 충분히 거기서 의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서 시스템 공천이라고는 해도 사실상 인위적인 물갈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특히나 이 국민의힘의 텃밭인 영남, 서울 강남 지역이 시작되면서 불거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의도된 물갈이다라는 반발이 더 심한 겁니다. 영남의 3선 의원인 이채익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현역 중에는 처음으로 반발성 탈당을 결정하고 무소속 출마를 밝혔고요. 서울 강남병의 유경준 의원도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유경준 의원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당의 경쟁력 조사에서 자신의 본선 경쟁력이 49.6%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위 후보자보다 2배 이상 내가 더 우세한데 단수 공천 기준에 해당하는데 내가 밀려났다. 네. 이런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자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를 부인을 하면서 모든 후보의 본선 경쟁률이 그 정당 지지율 58.6%에 많이 미치지 못했다. 또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유경준 의원에 대한 재배치도 그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던 거다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양지, 텃밭에서 이렇다면 사실 험지는 또 험지대로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험지에서는 애초에 거기 나서려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래서
어느 당이든 간 험지에서는 인재풀이 적은 건데 그래서 재배치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 공천에서는 지금 좀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가 이런 갑작스러운 이동들이 있고 그래서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막상 여기 가라고 해서 가는데 아무런 연고도 없고 출마 명분도 없어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없고 면이 안 선다.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또 그 국민추천제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추천자나 심사 과정 등은 공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깜깜이 공천이 아니냐 혹은 또 전략 공천과 다를 게 없다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교체율이 30%를 넘어섰다고 밝혔는데요. 3선 이상 중진 의원 교체율은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네, 국민의힘 공관위가 밝힌 건 현역 의원 교체율에 대해서 30%는 넘을 것이고 이번 주까지 발표를 하면 35%까지 본다. 이런 건데요. 보도들에 따르면 정작 지역구 3선 이상 중진 의원 교체율은 그의 절반 수준인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게 잘 들여다보면은 친윤계 의원들 그리고 여당 텃밭인 영남권 중진 대다수가 공천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비판을 하자면 무감동을 넘어서 맹탕이라는 지적 피할 수 없어 보이고요. 이게 지금 중진 의원 30명 중에 공천 확정된 게 단수 추천만 11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총 22명에 달하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전혀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선, 4선들이 조직 관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막상 이제 국민의힘 그 자체로 비교를 하자면 다른 당 말고 자체로 비교를 하자면 지난 총선 전신인 미래통합당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 당시 현역 교체율은 43.5%에 달했었습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도 해봐야 할 텐데요. 민주당 총선 후보 경선 결과가 어젯밤 발표가 됐는데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비명행사 대참사다라는 네. 헤드라인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했던 4, 5, 6차 경선 결과를 보면 지역구 현역 의원 11명 가운데 무려 7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강병원, 김한정, 박광훈, 윤영찬 의원들 이렇게 이름들이 탈락한 게 눈에 띄고요. 네. 그 하위 10% 명단에 들었던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친명계 정봉주 당교육연수원장과 이제 결선 기회를 얻긴 했는데 네. 이것도 좀 녹록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지금 이게 경선 투표가 권리당원 ARS 투표랑 일반 여론조사 반반씩 반영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그 친명 성향이 강한 권리당원들의 입김이나 그런 표심이 친명 후보자들에게 향한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비명계로서는 그야말로 대참사 수준이다라는 당내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친문계의 핵심이라고 하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컷오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 잔류 결정을 했잖아요. 남겠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후에 조금 괜찮나 싶더니 개파 대립이 다시 이번에 또 비명 학살로 재차 고개를 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요. 또 반대로 이 임종석 전 실장이 잔류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컷오프 대상자들도 좀 집단 행동의 폭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보는 반대의 시선도 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언론 보도의 편파성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론조사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갑자기 어떤 신문에서는 터프해진 이재명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 이제 시선을 좀 외부로 돌리기 시작하는 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일부 언론들이 엉터리 지적을 확대 재생산하고 또 허위 주장의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면서 언론들도 직격하고 나섰는데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당 지지율이 높을 때는 조사에 대해서 별말이 없다가 이제 떨어진다고 하니 이제 언론의 프레임이나 조사를 문제 삼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천을 두고 우리 당 공천이 사천 공천이니 측근 공천이니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단수 공천 받으면 친명이었다가 경선되면 비명이었다가 다시 단수로 바뀌니 친명이라고 쓰는 곳도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오전 정체는 많이 풀렸지만 여전히 돌발 구간 중심으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수원 부근에서 정체고요. 더 가서 서울요금소 부근 4구는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 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이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먼저 금천 부근에서 정체고요. 이후 서해대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또 이 일대로는 오전부터 했었던 작업 여파가 남아 서평택부터 차량대 서행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송내나들목 진입램프에서는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본선의 정체는 계양에서 송내 사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지문 터널 안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 여파받아 뒤로 홍제램프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현호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프링 캠프를 마친 프로 야구 얘기부터 해봤으면 하는데요. 네. 뭐 지금 KBO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투수 바로 류현진 선수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청백전으로 첫 경기에 소화한다고요. 네, 이제 잠시 후 1시부터 아마 이제 대전구장에서 열릴 이 한화 이글스의 청백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팀 내에서 자체적인 연습인데 네. 류현진 선수가 실제로 어떤 경기라는 이 포맷 내에서 처음으로 공을 던지는 거다 보니까 지금 언론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현장에 가서 뭐 이글스 TV에서는 자체적으로 SNS 중계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심지어 이 청백전 라인업까지도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각 언론사들이 이제 답답해서 뭐 류현진 선수를 과연 누가 상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 우선은 이 류현진 선수는 오늘 7이닝 정도 이제 경기가 진행되거든요. 청백전 같은 경우는 네. 이 중에서 한 4이닝 정도 그리고 이제 투구수를 약 50개 정도 가져갈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류현진 선수가 워낙 제구력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네. 뭐 타자들도 아마 2구, 3구 내에서 빠르게 좀 승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참고로 이 오늘 류현진 선수와 승부를 벌이게 될 선수들을 아마 궁금하실 텐데 네. 류현진 선수의 팀은 당연히 류현진 선수와 상대를 하지 않고 상대팀 청백전을 했으니까 네. 상대팀 선수가 누구냐면은 이제 정은원, 문현빈, 김태현, 최은성, 이진영, 하주석, 이재원 이런 선수들이 아마 류현진 선수와 이번 청백전에서 승부를 걸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아마 이 구단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류현진 선수의 경기가 중계될 예정인데 네. 과연 접속자 수가 얼마나 몰릴 것인가 이 점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볼 수 있죠. 유튜브를 네. 통해서. 네, 승패가 중요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류현진 선수랑 맞대결을 펼칠 선수는 정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문동주 선수가 또 상대팀의 선발 투수인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좌완 우완 투수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대선배와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문동주 선수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못해도 손해볼 게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이 문동주 선수가 앞으로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대표로서 수많은 중압감이 또 많이 이제 닥칠 텐데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하나 이글스 시범 경기 티켓도 매진이라고 하던데요. 이례적인 상황이죠. 그렇죠. 이게 사실 시범 경기가 티켓팅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낯설잖아요. 네. 그런데다 심지어 매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말 경기는 심지어 무료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진이라는 것은 진짜 초유의 사태다.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류현진이라는 선수 한 명의 티켓 파워도 있겠지만 네. 류현진 선수가 다른 구단도 아닌 한화로 합류했다는 점. 그 전까지 최근 몇 년간 한화의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팬들의 어떤 그 억눌려 있던 기대감들이 최근에 안치홍 선수의 영입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 한 번에 터져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시즌이 시작되기 전부터 류현진 효과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류현진 선수가 개막전 선발로도 낙점된 상황이죠. 네, 아마 이제 LG 트윈스와의 개막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 KBS가 또 이 경기를 중계하기 위해서 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번엔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우리 선수들 소식도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정우 선수 네. 시범 경기에서 연일 맹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타격감이 좋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총 5경기에 나왔는데 타율이 4할이 넘습니다. 그리고 홈런도 기록을 했고 네. 무엇보다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안타 6개 중에서 장타가 2개가 있다는 점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정우 선수가 이제 스카우팅 리포트에 따르면은 이제 20-80 스케일이라고 해서 최하점이 20점, 최고점을 80점으로 책정하는 지표가 있어요. 이정우 선수의 타격 능력은 60점, 평균 이상이다라고 집계를 했는데 파워 부문에서는 45점으로 평균 이하라고 스카우터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KBO 리그에서도 그렇게 홈런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숫자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1억 달러가 넘는 계약이다 보니 이정우 선수가 과연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을 얼마나 칠 수 있을까 이 네.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지금까지 시범 경기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좀 고무적입니다. 이정우 선수가 타율을 높게 가져가면서도 충분히 장타를 쏘아올릴 수 있겠다라는 점이 좀 이제 기대가 되기도 하고 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걱정을 우리가 해보자면은 이 샌프란시스코의 홈구장이 오라클 파크인데 네. 오른쪽 펜스 뒤에가 바다입니다. 아마 이제 메이저리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그 베리 본즈 선수의 홈런 영상으로 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해풍이 들어와요. 바닷바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맞바람이 불어서 좌타자들이 당겨쳐서 오른쪽으로 홈런치기 조금 어려운 높이도 높습니다. 그래서 네. 어려운 구장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잘 극복이 된다면은 이정우 선수의 홈런 레이스 이번 시즌에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샌디에고의 파드리스 주전 내야수 김하성 선수도 이 시범 경기에서 장타를 때려내고 있다던데요. 네. 몸을 좀 더 키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김하성 선수 지난 시즌에 이 골드 글러브까지 타내면서 거의 본인의 가장 화려한 시즌을 보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타율 부분에서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었어요. 지난 시즌에. 이렇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는 조금 더 한 단계 나아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제 타격을 업그레이드하고 장타율을 높이기 위해서 근육 증량에 좀 더 오프시즌 동안 준비를 많이 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즌 그 시범 경기에서 성적이 마찬가지로 4할대 타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홈런이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본인이 목표로 했던 장타율이 무려 7할 3푼 3리 굉장히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물론 적은 표본이긴 합니다만 높은 수치를 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뭐냐면은 최근에 좀 약간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선발 라인업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네. 약간의 이 등 통증을 좀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휴식을 취하는 게 낫겠다라고 구단 측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심한 부상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발에서 제외돼서 휴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역설적으로 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구단이 김하성 선수가 얼마나 귀중한 선수이기 때문에 본 경기가 아닌 시범 경기에서는 이 선수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구나라는 네. 점이 좀 느껴지기도 했던 김하성 선수의 입지가 느껴지는 그런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하성 선수 트레이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았는데요. 지금은 네. 어떤 거예요? 사실 현지 매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놨는데 우선 이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전망을 했습니다. 이 근거가 뭐냐면 포지션 변경이에요. 네. 사실 김하성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2루수 또는 3루수로 많이 나왔었는데 올 시즌에는 유격수 포지션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실제로 네. 새로 부임한 마이크 쉴트 감독이 유격수로 훈련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젠더 보거츠 기존 유격수가 2루수로 포지션을 바꿨단 말이죠. 이렇게 포지션을 바꿨다는 것은 이 선수에 대해서 구단에서 기대치가 어떻게든 무조건 있다는 얘기가 돼요.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네. 새로운 업무 분장을 받았다면은 뭐 부서 이동이 없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즌 뭐 이정우 선수에게도 또 김하성 선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즌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시즌 당연히
이정우 선수에게는 첫 시즌이고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이 1억 달러 넘는 계약이 이번 FA 시장에서 5명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중에 한 명이 이정우 선수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가 최근에 성적이 좋지 않았던 편이기도 해서 이제는 타격뿐 아니라 장타까지 보여줘야 된다는 점에서 이정우 선수에게도 중요하고 김하성 선수에게도 있어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점이 샌디에이고가 아마 올해 혹은 내년 정도에는 대권 도전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1번 타자로 구상했던 타티스 주니어 선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작년처럼 김하성 선수가 다시 1번 타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줘서 내년 시즌에는 또 이제 연장 계약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FA 계약을. 김하성 선수에게는 역시나 중요한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축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K리그 2024 시즌이 개막했어요. 네, 공식적으로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개막전을 가졌는데 많은 구단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관중들과 함께 개막을 맞았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경기 같은 경우는 광주 FC 같은 경우는 FC 서울을 2대0으로 홈에서 물리쳤습니다.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린가드 선수를 영입하면서 굉장히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네. 팀인데 김기동 감독도 새로 영입을 했거든요. 이 김기동 감독과 광주FC의 이정효 감독이 지금 우리나라 K리그에서 아마 그 지략으로서는 거의 탑2의 감독이 아닐까라는 평가를 받는 감독인데 일단 개막전에서는 이정효 감독이 완승을 거뒀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인천 유나이티드와 수원FC의 개막전에서는 이승우 선수의 페널티킥 극장골을 앞세워서 수원FC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열린 강원FC와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 1대1로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김천 상무가 이제 대구 FC를 상대로 1대0으로 또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네, 울산과 전북을 2강으로 뽑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올 시즌 판세 PD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 울산 전북 2강에다가 더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링가드를 영입한 서울이 어떨지 네. 굉장히 기대가 많은데 이 서울을 개막전부터 굉장히 격파한 광주 FC 저는 이번 시즌 감히 대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오. 생각이 드는 게 네. 이 지난 시즌의 순위가 울산 전북에서 울산 포항에서 3위입니다.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중소구단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약간 좀 평가절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정효 감독의 어떤 그 지략 그리고 빠른 공수전환, 조직적인 압박 이런 부분들이 개막전 FC 서울전에서 잘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 시즌 광주 FC의 경기 재밌기도 하고 성적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경기에서 보여준 화력이 대단했나 보네요. 맞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2대0 그 이상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경기력이었다라고 이정효 감독이 평가를 했기 때문도 네.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뜨거웠던 K리그 인기를 올해도 이어갈 수 있을지도 또 관심 포인트잖아요. 네. 개막적 관중석을 보니까 꽤 많이 자리가 찼더라고요. 이 관중도 관중이었지만 이 요즘엔 예매로 많이 오시잖아요. 네. 티켓 예매를 시작한 지 2분 30초 만에 매진이 됐습니다. 광주 FC 전용구장 같은 경우에서는 네. 이 링가드 영입 효과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외에 인천 유나이티드 홈구장에서도 19,000석이 거의 다 꽉 찼고요. 그다음에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도 6,000명. 지난해 이제 K리그 300만 관중 돌파를 이제 성공했는데 이번 시즌에도 링가드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들의 성적 흥행까지 이어지면서 어쩌면 작년보다 더 많은 팬들이 축구장을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또 되기도 합니다. 네. 또 마지막은 V리그 소식인데요. 네. 지난번에 V리그 남자부가 치열한 순위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시즌을 얼마 안 남은 지금까지도 또 포스트 시즌 티켓을 두고 경쟁이 치열하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남자부 1위가 대한항공인데 2위 우리카드와 승점이 단 1점 차이입니다. 네. 그리고 OK금융그룹 이제 2위와 3위 차이는 조금 벌어졌어요. 하지만 3위, 4위, 5위, 6위까지 승점 차가 단 5점밖에 나지를 않기 때문에 네. 한 경기 이기면 3점 따거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최하위에서 두 번째 현대캐피탈마저도 본배구를 향한 가능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네. 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번 남자부기 때문에 사실 뭐 2위 싸움도 물론 재밌지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1위 싸움 그리고 포스트 시즌의 막차라고 할 수 있는 3, 4위 싸움이거든요. 3위와 4위의 격차도 승점 4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 3, 4위 싸움이 여전히 재밌을 것 같은 남자부 지금 V리그 상황입니다. 어느 팀도 안심할 수가 없겠네요. 지금 맞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네, V리그 여자부도 선두 경쟁 벌이고 있죠. 맞습니다. 사실은 이 여자부 같은 경우 현대건설이 초반에 약간 독주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흥국생명이 또 가파르게 쫓아왔고요. 이 소식을 앞두고 있는 지금 현대건설이 다시 또 승점 1점 차로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여전히 여기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선두 경쟁 승점 1점 차이기 때문에 재밌는 시즌이 되고 있고 다만 여기 이제 3, 4위 같은 경우는 격차가 좀 있습니다. 2위와 3위 격차가. 하지만
3위와 4위 격차가 7점이기 때문에 네. GS 칼텍스가 조금 더 분발한다면은 마지막 봄배구를 향한 여정이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 하디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부모님들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경입니다. 구급차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환자들은 서울 큰 병원 가느라 새벽 기차를 타고 의사들은 잦은 당직으로 아이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립니다. 의사만 늘리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하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의료를 바꾸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담대한 의료개혁에 의료계도 동참해 주십시오.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말할 때 흔히 개헤엄을 친다고 하죠. 원래 개헤엄은 개가 헤엄치듯이 팔을 앞으로 내밀어서 손바닥으로 물을 끌어당기면서 치는 헤엄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와는 달리 정식으로 배우지 못한 엉터리 헤엄을 뜻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는 수영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해서 나온 말일 텐데요. 반면에 골든 리트리버라는 견종은 헤엄을 상당히 잘 칩니다. 이 견종은 신기하게도 발가락 사이에 엷은 막이 있어서 이렇게 헤엄을 잘 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발가락 사이에 있는 엷은 막을 물갈퀴라고 합니다. 개구리나 기러기, 오리 같은 동물들이 헤엄을 잘 치는 것은 바로 발에 물갈퀴가 있기 때문이죠. 또 사람이 물속에서 활동할 때 발에 끼는 오리의 발처럼 생긴 물건을 오리발 또는 물갈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리발 얘기가 나오니까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기라는 속담도 생각이 납니다. 옳지 못한 일을 저질러 놓고 엉뚱한 수작으로 속여 넘기려 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지요. 이렇게 오리발이란 단어는 엉뚱하게 딴전을 부리는 태도를 속되게 이를 때 사용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적으로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밤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 북동부와 충북 등 대부분 눈 내리는 지역 1에서 3cm 정도의 적설 예상하고 있고요. 강원 산지는 이미 눈이 많이 쌓여 있는데 최대 5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빙판이나 도로 살얼음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했고 낮에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8도 등 전국적으로 5도에서 11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로 추워지겠고 바람까지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6도 등 전국적으로 5도에서 12도로 낮 기온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동쪽과 남쪽 해상의 물결이 오늘까지는 2에서 4m로 비교적 높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그리고 다시 모레부터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5.5도, 습도는 45%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라 정부는 1,200억 원 규모의 예비비 긴급 투입에 이어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반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금사과로 대표되는 과일값이 최근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가운데 채소류 가격도 만만치 않게 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농산물 가운데 채소류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2.2% 올라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차선을 바꾸거나 교차로에 들어서는 차량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빼돌리는 보험 사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자 수는 줄었지만 1인당 피해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피해자가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정보기관 사칭과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 규모가 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편성관계로 오늘 박지원 뉴스캐스터의 하프타임 뉴스는 쉬어가고요.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석 코너로 시작하겠습니다. 공연 제작사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이대로 보내긴 아쉬운 뮤지컬이 한 편이 있어서 그 공연 한 편이랑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재미있어하는 연극이 한 편이 있어요. 그래서 두 편 준비했습니다. 공연을 두 편이나 준비해 오셨다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일단 빨리 시작을 해봐야겠죠?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먼저 이대로 보내기 아쉬운 뮤지컬 작품 소개해드릴 텐데 그 왜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형 월드컵을 뮤지컬 작품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이 작품이 우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의 마음속 1위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바로 뮤지컬 다시들 아실 텐데 레미제라블 갖고 왔습니다. 네. 뭐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왜 보내기가 아쉬운 거예요? 이번 주말에 서울 공연이 끝나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너무 늦게 소개해드리는 것 네. 같아서. 근데 이제 공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구 공연이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예정돼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들으시고 관심 생기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영화로도 제작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저도 이제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네. 네. 아직도 레미제라블 하면 이제 장발장 이야기다. 아니면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뭐 빵 하나 훔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복역했다. 요 정도 내용만 알고 유명하다고 하니까 보러 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공연 보러 가시면 생각보다 너무 많은 캐릭터에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작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요거 듣고 가셔야지 공연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왔습니다. 예. 사장님이 막중한 역할을 자처하셨습니다. 예. 자, 뮤지컬 레미제라블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요? 제가 그 전에 제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대극장 공연 같은 거 보면 많이 보시는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네. 원탑 주인공의 서사 이야기로만 공연이 끌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막 이제 레베카 같은 공연들 보면 네. 댄버스 부인이 레베카 노래 한 4-5번 부르면 공연 끝나고 지킬앤하이드 보러 가시면은 그 어떤 사람이 자기 몸에 주사 넣고 지킬됐다가 하이드 됐다 이러면서 끝나고 네.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주인공 한 명 이야기를 풀어가는 공연을 보시다가 레미제라블 같은 공연을 그냥 또 보러 가시면 좀 너무 다르고 너무 많은 배역들이 나오니까 얘기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 흐름을 늦추면은 사람들은 다 재밌게 보는데 혼자 나만 좀 지루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연 보러 가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캐릭터 소개 정도라도 어느 정도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상당수의 공연들이 주인공의 이렇게 서사만 따라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러면 레미제라블을 보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꿀팁들 어떤 게 있나요? 꿀팁, 예, 꿀팁 표현 좋네요. 그럼 꿀팁 1. 네. 네. 사실 캐릭터와 큰 줄거리 알고 가시는 게 이 말씀드렸던 꿀팁인데 네. 제가 줄거리를 대충 얘기해 드릴 테니까 아마 그 얘기 들으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해 볼게요. 네. 주인공 장발장 알고 계신 것처럼 빵을 하나 훔친 죄로 19년형을 받습니다. 그렇게 복역하다가 가석방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장발장이 전과가 있다고 해서 장발장을 받아주지 않죠. 그래서 결국 장발장은 또 잘못을 저질러요. 자신한테 호의를 베푼 주교를 배신하고 은으로 된 시기를 몰래 훔쳐서 달아났는데 네. 바로 잡히죠. 근데 이때 주교가 장발장을 감싸줍니다. 그래서 결국 장발장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이름을 바꿔서 새 삶을 시작해요. 이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 장발장을 끝까지 쫓아가는 자베르 경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알만한 내용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얘기를 좀 더 이어서 갈게요. 네.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바꾸고 새 삶을 살기 시작한 지 8년 정도가 지납니다. 이때 이제 장발장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시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 장발장이 운영하는 공장에 판틴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이거 다 기억하실 텐데 이 판틴한테는 아픈 딸이 한 명 있어요. 근데 판틴이 딸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억울한 상황에 처해요. 그래서 결국 공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몸을 파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비운의 역할인 거죠. 근데 이제 판틴이 죽음 직전에 장발장한테 딸을 부탁을 해요. 자기 아픈 딸을. 장발장이 과거에 판틴을 자기가 도와주지 못했다는 스스로의 어떤 잘못을 느끼면서 그 판틴의 딸인 코젯을 평생 책임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상황에 장발장은 또 자기가 이름을 바뀌었다는 거 이걸 자베르한테 들키게 돼요. 그러면서 또 이제 자베르를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코젯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코젯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네. 코젯은 부양을 보냈는데 이 코젯을 데리고 있는 부부는 떼나르디에라는 부부인데 이 부부는 굉장히 좀 악독한 부부들이에요. 그래서 학대를 당하고 있죠, 코젯이. 네. 그런 코젯을 발견하고 장발장이 거금을 이 떼나르디에 부부한테 주고 코젯을 데려옵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시간이 한번 쭉 갑니다. 그래서 코젯은 장발장의 굉장히 따뜻한 보호 아래 성숙한 숙녀로 자라게 돼요.
그리고 이 성숙한 숙녀로 자란 코젯이 우연치 않게 마리우스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인물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한눈에 빠져서 둘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죠. 네. 그럼 마리우스는 또 어떤 인물이냐? 마리우스는 당시 프랑스 혁명을 위해서 모인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귀족 신분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마리우스한테는 또 아이러니한 또 그 한 명의 여인이 있는데 마리우스를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짝사랑하는 여자는 그 코젯이 어렸을 때 자랐었던 그 테나르디에 부부의 친딸 에포닌이라는 또 여자예요. 이 에포닌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마리우스는 코젯과 첫눈에 반하게 되고 이런 그 인물 간의 그 관계가 이렇게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삼각관계가 펼쳐지네요. 그렇죠. 삼각관계인데 또 대단히 이 에포닌이 막 어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게다가 이제 혁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이 과도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 청년들이 시위에 나갔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다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죠. 근데 장발장이 이 코젯을 사랑하는 마리우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마리우스가 이 혁명에 참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장발장이 가서 마리우스를 구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이 과정에 자베르 경감과 또 만나서 자베르 경감한테 도망쳐 나오면서 구해준 마리우스와 자기가 딸처럼 키웠던 코젯을 연결시켜주고 장발장은 또 호련히 자취를 감추게 돼요.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가셔야 공연을 보실 때 저 사람이 왜 나이가 저렇게 들었다고? 지금이 몇 년도지? 이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정도만 알고 가도 공연을 훨씬 더 뭐 재밌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알고 가시면 지금 말씀드렸을 땐 그 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공연 보시면은 내용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게 돼서 훨씬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고 레미제라블이 음악이 좋거든요. 네. 근데 이 음악 좋은 이 공연을 보셔야 되는데 줄거리를 놓치게 되면 음악이 귀에 안 들어오는 상황이 생겨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무슨 내용이었지? 저 사람이 저게? 누구지? 막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네. 비싸거든요. 예, 가셔서 본전 뽑으시려면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꿀팁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악이거든요. 이 음악이 너무 좋은데 처음 들으면 너무 좋은 음악 이 라이브 연주에 막 이렇게 묻혀서 가사가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연을 만약에 예매하신 분들이라면 네. 유튜브 검색하셔서 레미제라블 10주년 콘서트 영상 이런 거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공연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점에 매료되신 건지가 궁금해요. 일단 다양한 캐릭터의 서사가 너무 아름답게 펼쳐지고 이 서사들이 하나의 얘기로 만들어지는데 막힘이 없고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음악이 송스루 뮤지컬이라고 해서 대사 같은 것도 다 노래로 하는 공연이에요. 이거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음악의 완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공연 한번 보시게 되면 약간 그 문화적 어떤 이 충족감이 굉장히 차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한참 어렸을 때 이 음악만 듣고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어서 네. 저한테는 그 혁명 같은 공연이었습니다. 네. 그럼 어떤 노래를 골라 오셨을지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음악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레미제라블이 안타깝게 아직 그러니까 한국 배우들의 버전의 OST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할까? 외국 브로드웨이 버전 할까 그러다가 네. KBS지 않습니까? KBS 열린 음악회에서 레미제라블 홍보하려고 배우들이 나와서 노래 불렀던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리우스를 사랑했었던 에포닌이 불렀던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노래 On My Own이라는 노래인데 네. 김수아 배우 이번에 하고 있는 배우거든요. 네. 너무 깔끔하게 너무 노래 잘합니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시죠. 김수아 배우가 부른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On My Own이란 넘버 라이브 버전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작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목공수 사장님께서 너무 재밌는 공연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작품인가요? 제가 뮤지컬은 제 인생 뮤지컬 레미제라블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이 연극은 뭐 인생 연극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라도 객석에 앉혀놓으면 무조건 재밌게 볼 것 같은 공연이에요. 연극 아트라는 작품입니다. 연극 아트요? 네. 들어보셨어요? 꽤 유명한 공연인 것 같은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아트라는 작품 연극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 네. 최근에 예능 프로에 김수로 씨가 이제 박은석, 성훈 배우 이렇게 같이 나와서 홍보도 하기도 네, 했었고요. 맞아요. 재작년인가 시즌에 굉장히 이슈를 받았었는데 그때 이 친구 3명 나오는 연극인데
그 페어별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작년 시즌에 이순재 선생님, 노주현 선생님, 백일섭 선생님이 친구로 작품에 참여해서 굉장히 뜨거웠었던 사랑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배우가 나왔던 작품인데요. 어떤 내용이기에 이런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이 작품이 이제 1995년에 외국에서 초연이 됐는데 이 작품 초연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했던 공연도 아닌데 네. 공연계 사람들한테 대본이 좋다는 소문이 굉장히 빠르게 퍼졌었어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공연이 꽤 많이 됐는데 처음에 공연될 때는 우리나라 버전으로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꿔서 했었다가 네. 지금 이제 프로덕션에서 할 때는 이제 외국의 이 버전대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벌써 4번째 시즌이거든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어떤 설정인지 제가 이제 줄거리를 말씀드릴 텐데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잘 상상하시면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친구 3명이 있습니다. 진행자님도 친구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에 어렸을 때 무슨 삼총사 뭐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네. 친한 친구 3명이 어릴 때부터 친했던 사이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중에 한 친구가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세르주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그림을 사요. 이 그림 작품 이름이 앙뜨로아라는 작품인데 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가로 150, 세로 120 정도의 사이즈의 하얀 바탕에 하얀 선이 그려져 있는 하얀 그림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하얀 바탕에 네. 하얀 선이 그려져 있다고요? 예. 그거 그냥 하얀 종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도 그렇고 극 중에 있는 이 친구들도 그렇고 객석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하얀 판때기예요. 네. 이 하얀 판때기, 이 하얀 그림을 세르주라는 친구가 얼마에 샀냐면 5억에 샀습니다. 5억이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갈등이 벌어져요. 네. 이 세르주라는 친구가 산 5억 그림. 근데 이 3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이 마크라는 친구는 이 하얀 그림에 5억을 쓴 세르주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세르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산 그림을 왜 너한테 이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그걸 또 이해를 못 해요. 이러면서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네. 나는 네가 이걸 5억에 샀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네. 그걸 네가 이해하는 걸 내가 바라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러면서 싸움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앙금이 생기게 되죠. 제가 이제 친구가 3명이라고 했잖아요. 또 나머지 한 명은 이반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또 성격이 엄청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세르주랑 같이 있을 때는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는 야 이건 5억 정도 되는 것 같다. 5억 그 이상의 느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네. 마크랑 있을 때는 세르주 걔 정신 나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왔다 갔다 하는 네. 이제 이런 친구예요. 그런 친구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 결국 5억짜리 그림을 두고 세 친구가 아주 유치하고 치졸하게 다투는 그런 코미디 연극인데 이제 이렇게만 들으면 싸움만 하다 끝나는 공연 같은데 그건 아니고 우리한테 보는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연극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다 놔도 재밌게 봤다고 할 만한 연극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재밌어요? 야, 이게 우리한테 다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도 각자 모든 사람들이 또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의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 내 감정이 대입되기도 하고 나는 이 3명의 친구 중에 이반과 같다. 뭐 이렇게도 대입이 되면서 네. 그러면 이제 스스로의 속마음 같은 게 무대 앞에서 배우의 입으로 튀어나오니까 약간 같이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같이 흥분되기도 하고 이렇게 보는 재미가 굉장히 솔솔하고 진짜 이제 심리를 특히 이게 남자들이 주인공이거든요. 네. 남성들이 갖고 있는 약간 허세 이런 것들을 살짝 비틀어서 보여주는 맛이 있어서 통쾌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네, 한번 봐야겠네요. 지금까지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목요일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 목공서 다음 주에도 또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사물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네, 지난 시간 훈육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도움이 많이 됐다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혹시 ADHD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요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은 부모님들이 이미 알고 계신 이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질병인데요. 좀 산만하거나 아니면 행동이 좀 과한 아이들, 공부에 좀 집중력이 약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이 ADHD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이 ADHD라는 단어를 듣기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요즘은 흔하게 들려요. 네. 일단 먼저 ADHD가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ADHD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그래서 이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ADHD인데요. 네. 한글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진단명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특징은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행동이 과한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충동성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이 주요 세 가지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이제 발달 장애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발달 수준이나 아니면 기대되는 인지 수준에 비해서 주의 집중 능력이 좀 부족하고 또 행동 조절이 잘 안 되고 충동성 조절이 좀 어려워가지고 뭐 위험한 행동을 자주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이런 것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본인의 학업 성취나 아니면 뭐 학교 생활이나 또래 관계나 아니면 부모 자녀 관계에 악영향을 줄 때 우리가 진단을 내립니다. 과거에 비해서 ADHD 진단받는 아이들 역시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치로 보면 어때요? 제가 한 10년 전쯤만 해도 우리가 한 반에 한두 명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100명으로 치면은 한 대여섯 명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100명 중에 한 10명, 12명 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유병률 자체가 좀 뭐 높아지는 경향도 있지만은 네. 첫 번째로는 진단율 자체가 좀 높아진다고 봐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진단을 받는 아이들이 늘어난 거죠. 이제 예전에는 또 이런 얘기를 잘 몰랐다고 말씀하셨듯이 네. 우리가 ADHD인 줄 모르고 있다가 혹은 ADHD지만 정신과라는 곳에 가는 이제 선입견 때문에 사실은 많이 진단을 안 받고 꺼리고 그랬다면 요즘에는 이제 좀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경향이 보이거나 어려움이 보이면 빨리 진단을 받으러 가시니까 진단율 자체가 좀 높아진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사실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또 미디어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병률 자체도 조금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한 우리 아이도 ADHD일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박소영 선생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소아 ADHD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뭐 주변에 ADHD 진단받는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아이도 ADHD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산만하고 집중력이 약하다고 다 뭐 ADHD는 아닌 거죠.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ADHD가 발달 장애의 한 분류로 속해 있습니다. 그 네. 말은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기준이 잡히고 그 발달 과정과 비교해서 봐야 되는 건데 이 사실 주의력이라든지 주의 집중을 유지하는 힘 그리고 자기 자신 조절하는 힘, 충동성을 조절하는 힘 이런 것들은 우리 두뇌 중에서도 대뇌 피질과 뇌의 앞부분 전두엽의 발달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자체의 성숙이 만 3세부터 거의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 3세부터 발달이 되기 시작해서 청소년기 후반기까지 이제 계속해서 성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어린아이들이 성인에 비해서 주의력이 짧고 또 행동이 좀 과하고 산만한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질병, 질환이라고 진단을 내릴 때는 이런 아이의 어떤 주의력의 부족이라든지 과한 행동이라는 것이 아이의 발달 수준이나 인지 수준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고 또 아이의 일상생활에 장애를 줄 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이가 꼭 필요한 순간에 규칙을 지켜야 되고 단체 생활을 해야 되거나 뭐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그걸 따르는 것이 어려울 때 그로 인해서 자신이 가진 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혹은 위험한 행동들이 많이 생길 때 그럴 때를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DHD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특정 시기가 있어요? 사실 ADHD의 증상 자체는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 혹은 좀 발견이 되는 시기들은 있죠. 이제 보통 가장 진단이 많이 될 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거든요. 네. 이제 그 이유가 우리가 유치원 시기까지는 좀 아이들이 보육의 느낌도 좀 더 강하고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조금 수용적이세요.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아직 어리니까 괜찮다. 애들은 이제 뭐 원래 이렇게 크는 거다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단체 생활이 시작되죠. 그러면 학교에 가면은 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되고 또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고 규칙이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도 꾹 참고 나중에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자기 조절력인데 네. 이제 그런 자기 조절력이 이제 같은 반 친구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학교 생활에서 계속 좀 트러블이 생기겠죠. 네. 그리고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제 지적을 하셔야겠죠. 지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ADHD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그래도 곧잘 수업을 듣고 집중도 하는데 뭐 집에서만 좀 산만한 아이들 네. 내지는 또 반대의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학교에서는 수업 잘 듣고 집중을 잘하는데 집에서 안 된다. 이거는 네. ADHD라고 보긴 힘들죠. 왜냐하면 학교가 훨씬 더 지킬 규칙이 많고 주의력을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주의력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1대1로 대화할 때는 제가 계속 눈을 보고 얘기하고 자극을 바로 주니까 주의가 분산될 사실 겨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도 뭐 부모하고 1대1 아니면 가정 내에서 학습할 때 선생님이랑 1대1 학습할 때는 괜찮은데 학교는 선생님 한 분이 여러 명한테 지시를 내리죠.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선생님 말에 계속 주의력을 집중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교실에서 뒤에서 누가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창밖에서 새가 막 날아다닌다든지 이러면은 불필요한 자극들이 많잖아요. 네. 그때 이런 불필요한 자극들을 걸러내는 게 사실 주의 집중력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은 주의 집중이 사실 가정보다 훨씬 어려운 순간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잘 되고 가정에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건 선택한 거죠, 아이가.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엄마 말은 좀 안 들어도 네, 괜찮구나. 네. 그래서 다른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 ADHD를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ADHD라고 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남자아이가 식당에서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ADHD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주의력 결핍 우세형.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잉행동 우세형.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두 가지가 혼합된 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형은 이제 과잉행동이 우세한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 경우 그래서 막 뛰어다니고 목소리도 크고 막 물건도 떨어뜨리고 이런 친구들인데 사실 주의력 결핍 이쪽이 더 우세한 친구들은 겉으로는 얌전해 보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친구들은 가만히는 있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들은 게 없다든지 아니면 혼자 이제 딴 생각, 백일몽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방금 들었던 말을 금방 잊어버린다든지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혼자서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다든지 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조용한 ADH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좀 진단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럼 ADHD는 왜 발병하는 거예요?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이제 두뇌의 신경회로가 미성숙하게 된다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유전적이라는 게 부모가 ADHD라서 꼭 아이가 ADHD가 됐다 이것보다는 네. 이 아이의 유전자에 있다. 그래서 선천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를 말을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뭐 부모가 ADHD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ADHD가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보다는 이게 ADHD 유병률이 더 높기는 합니다. 네. 또 미디어 노출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특별히 조심해야 할 시기가 있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기 조절력이라든지 주의 집중력에 관여하는 두뇌가 전두엽인데 그 네. 전두엽의 발달이 만 3세부터 굉장히 활발해지고 사실 그 전까지 만 3세 전까지는
그 전두엽뿐만 아니라 모든 두뇌가 굉장히 급격하게 발달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한 만 3세 정도가 되면은 성인 뇌의 한 7, 80%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두뇌가 얼마나 양질의 자극을 받았는지가 기본 바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WHO도 그렇고 우리나라 학회에서도 그렇고 만 2세까지는 미디어를 노출하지 마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유아 시기는 네. 좀 조심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아예 일절 보여주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네. 어느 정도는 조금 보여줘도 괜찮은 거예요? 네. 권장을 한다는 거는 네. 사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데 요즘 같은 시대에 미디어를 100% 차단하기가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 2세 전까지는 웬만하면은 노출시키지 않는 쪽으로 노력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네. 이제 그 이후부터는 아이의 발달 수준이나 나이대에 맞게 미디어를 그리고 적절한 질 좋은 미디어를 골라서 이제 노출을 시켜주시고 대신에 미디어 노출과 함께 신경 써야 될 거는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수면 시간 그리고 미디어 외에 다양한 자극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극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미디어는 어쨌든 일방향적인 자극이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랑 자극 그다음에 몸을 쓰는 운동 이런 것들을 같이 비율을 맞춰주면서 미디어를 노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좀 활발한 편이거나 조심성이 없는 경우에 부모님들은 혹시나 하면서 걱정을 할 것 같은데요. ADHD를 예방할 수 있는 육아법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도 육아를 하는 엄마의 입장에서 네. 특정 질병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 병을 예방하기 위한 육아법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요. 네, 안 그래도 힘든 육아인데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질병은 너무 미리부터 걱정하시면서 특별한 육아법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이 자기 조절력이라든지 참을성이라든지 주의 집중을 하는 힘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된다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전부터 그런 연습을 이제 사실 꾸준히 해주시는 거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앞서 훈육 시간에도 말했듯이 해야 될 것은 하기 싫어도 좀 하는 연습. 그다음에 하기 싫은 것도 꼭 필요한 것은 하게 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나이에 맞게 꾸준히 해주시면 그게 이제 사실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ADHD는 아니지만 좀 산만하고 집중을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좀 높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한 유치원 시기부터는 두 가지를 좀 권유를 드리는데요. 네. 하나는 달력 보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계 보는 거. 네. 그런데요. 이제 달력 보는 거는 사실 아이들이 뭐 월화수목금토일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오늘이 며칠인지 몇 월 달인지 이런 거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같이 달력을 보면서 이번 달에는 뭘 할 거야. 이번 달에는 3월이야.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인데 우리가 이번 주 일요일에는 뭐 어디를 갈 거야. 어디를 갈 뭐. 거야. 그럼 며칠이 남았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 다음 날 되면 이제 4일 남았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은 아이가 좀 예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거죠. 나 오늘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먹는 날이 뭐 내일이에요. 토요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다리는 연습도 하는 거죠. 네. 아이 스스로가. 시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계 보는 것도 누구누구야 우리 이제 9시 되면은 유치원 버스 타러 나갈 거야. 그럼 이제 8시 반이면 30분 남았네. 시계를 못 봐도 이만큼이 남았네. 그러면 4시간을 미리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마음의 준비를 좀 해요. 네. 그런 거를 일상 속에서 연습시켜 주시고 뭐 미디어를 노출시켜 주셨다. 그것도 그냥 너 이제 시간 다 됐어 꺼 이게 아니라 몇 시 되면 끌 거야. 이제 시계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5분 전에는 이제 5분 남았어 하고 알려주시는. 그럼 이제 스스로가 계속 그런 연습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유치원 시기에는 달력이랑 시계 이용해 주시고 이제 좀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일기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지만은 일기를 쓰면은 하루에 있었던 일을 다시 회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곰곰이 생각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기 쓰는 게 되게 그냥 지겨운 숙제처럼 느껴지지만 되게 좋은 연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소아 ADHD에 대해서 박소영 선생님과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 선생님이 상담해 드립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승협의 클리커.
네, 이승엽의 클리커 듣고 왔습니다. 보내주신 문자가 많아서 노래를 끝까지 다 못 들었네요. 9709님, 10살 된 우리 아들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10번을 넘게 지적하고 환기를 시켜줘야 겨우겨우 하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일이 하기 싫은 일이라는 겁니다. 방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하기 싫은 일을 하게끔 교육을 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셨어요. 이때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는 한 번의 경험이거든요. 네. 한 번의 경험이라는 거는 한 번 내가 뭔가를 했다는 성취감을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너무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저걸 다 언제 못할 것 같아 나. 그렇게 시작조차 아예 네, 안 하는 거예요? 시작하기 너무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어머님이 정말 하찮다고 생각하시는 거부터 이제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방 정리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럼 네. 너 방 정리해 하면은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너무 쉬운데 아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를 목표로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방 정리 중에서 쓰레기 떨어진 것만 주워와.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와. 그러면은 막 10살인데 지금 그거 시키라고요? 하는데 네. 이제 이 ADHD 아이들이나 그 ADHD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도 한 번의 성취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조그만 거부터 조그만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했다. 거기서부터 칭찬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10살이니까 방 정리 정도는 혼자 해야지 하고 방 정리하고 와 이러면은 얘는 방 정리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처음에는 쓰레기 꺼내오는 거, 그 다음에 뭐 양말 꺼내오는 거 이런 거부터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엄마의 인내심이 네. 굉장히 많이 필요하네요. 네. 1880님은 ADHD 중에서 과잉 행동장애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치료가 필요한가요? 하셨어요. 네, 그렇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조용한 ADHD인데요. ADHD의 치료 목표는 겉으로 봤을 때 문제 있는 모습을 줄여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용한 친구들도 딴 생각을 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놓치는 게 없게끔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편성관계로 평소보다 조금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